휴식 시간을 마치고 좀 종합 토론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사실 굉장히 바쁘시고 그런데도 나라 걱정 때문에 멀리까지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이 뵈니까 참 마음이 참 착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권이 출발한 지 이제 100일 만에 과연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어떤 학술적인 평가는 어떤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네 분 교수님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참 아주 이렇게 보는 시각이 조금씩 다르면서도 전체적으로 잘 어울리는 그런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종합 토론 시간은 분명한 격식은 없고요. 오늘 이 자리에 사실 참석하신 분들 중에 좀 평소에 이렇게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 말씀도 간단하게 좀 듣고 전체적으로 플로어하고 참가자들하고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좀 자유롭게 토론을 이끌어 가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발표하신 내용 중에 이제 우리 참가자 청 중에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얘기를 듣고 싶다든지, 본인이 입장이 있으시면 또 간단하게 한번 또 얘기하는 그런 기회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우리 외대 명예교수로 계신 최강 교수님 간단하게 너무 길면 또 딴 분들이 안 되니까 간단하게 코멘트를 좀 해주시고 그렇게 의견을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최홍입니다. 마이크 하나 여기. 마이크.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좋은 행사에 그거 누르세요. 한번 눌러야 되는구나. 네. 오늘 주최를 해주시는 김영인 교수께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 생각하는 것, 결론 내린 것이 꼭 같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적이 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자꾸 자파를 지금 앞서가는 것이 아니고 뒤에 쫓아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러면 저는 실패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도 며칠 전부터 저는 성동격서다. 이재명이 우리가 지금 나타난 것 아닌 보다 더 큰 것을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다. 제가 뭔지는 사실 많은 고민할 일도 없고 그런 방향에서 하기보다 제 자신의 책 쓰는 일이 바빠가지고 어쨌든 그러나 저는 우파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는 훨씬 더 개개인이 정신을 차리고 또 작게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설득, 그리고 필요하면은 이제 목숨을 바치는,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끌려다니는 주된 이유는 한 사람도 제 목숨을 바친 게 없습니다. 그럼 니는 뭐했다 싶은데요. 제가 한 1918년도에 정광호 목사님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청와대학교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 교회 여러분이 계신 데서 전 목사님이 자기가 앞으로 목숨을 거는 일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시면서 6명의 그 지원자를 모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7번째 되겠습니다. 그 정신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 뒤에 목사님한테 요즘 제가 또 목사님 근처에 안 가고 그때는 이런 내가 꼭 말을 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저 목사님 주위에
이 제대로 된 참모가 없어서 제가 잠깐 가서 강도가다 도와드리면서 그때는 그런 심정을 했는데요. 저 혼자가 목숨을 내놓고 대한민국을 바꾼데 전체를 다 바꾸지 못하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경우에 생기는 목숨들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뭐 나이 이제 80을 바라보는 나이에 뭐 제가 뭐를 바라요. 저는 이 사회로부터 무궁무진한 이 혜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가 마지막에 그런 기회가 있다면 저는 목숨을 내놓을 겁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누군가가 상당수의 사람이 목숨을 걸어야만 좌파는 이깁니다. 그렇지 않고 좌파를 이기는 일은 역사를 보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를 하느냐, 뭘 해야 되느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은 역사의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우리 같이 합쳐서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시간을 많이 드리면 좋은데 이제 청중들이 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만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서강대학교에 저 명예교수로 계시는 저 조민기 교수님 뭐 간단하게 좀 코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예, 앞으로 좀 나오셔갖고. 네, 조민입니다. 6월 3일이 우리 헌법이 개정이 될 겁니다. 그 전에 될 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없어질 겁니다. 뭐 설령 있다고 그러더라도 자유라는 걸 놓칠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공직사회, 그러니까 117만, 이번에 200명 더 뽑는다고 했지만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중에 검찰, 그 다음 기재부 공무원들, 그리고 조중동이 사람이 변합니다. 변하면 언론은 가만히 있으면 뭘 해주는 거 절대로 안 합니다. 그 사람도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슈를 만들어내야 돼요. 여기 있는 분들이 그 전에 아까 이재봉 교수가 95% 넘어갔다고 해서 5%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우리가 이슈를 만들어 가지고 조중동과 KBS, MBC를 끌고 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는 없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일일이 다 청해서 말씀을 들으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 오늘 이제 발표한 내용에 중에서 조금 맞춰갖고 우리가 참 할 말은 많지만 그렇게 너무 이렇게 넓게 잡을 수는 없으니까 오늘 이제 발표한 내용하고 그 내용 중에서 우리가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경제 경영 교수님하고 이제 사회학 교수님이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게 이제 정치나 이 법학이나 뭐 따질 게 너무 많죠 지금. 그런데 역사도 그렇고 오늘 이렇게 발표한 내용들은 굉장히 다른 데서는 사실 쉽게 들을 수 없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청중들께서 그동안에 궁금했던 부분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되 이제 가능하면 2포인트 이상은 넘지 않도록, 그러니까 꼭지를 2개 이상 하지 마시고 한 꼭지, 2꼭지 혹은 한 꼭지 혹은 2꼭지 이렇게만 해갖고 그렇게 질문을 좀 해주시면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좀 말씀 좀 해주시고 패널 간의 상호 의견 교환도 가능합니다. 완전히 열려 있으니까 좀 오늘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있으면 손을 들고 본인 간단하게 이름하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을 좀 드리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패널 간 대화를 조금 먼저 제기를 합니다. 신호철 교수님께서 그래도 이제 미국의 트럼프가 자유주의 정책을 하고 부정선거를 척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약간 좀 다른 입장이 있어서 그걸 같이 좀 토론해보고 싶습니다. 정정석. 뭐냐면 미국은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자국에서의 그 자유주의 그 확립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혀 각성이 안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사실은 그 윤 대통령이 재구속됐을 때 벌써 상당히 많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의 사건이었는데 그것도 그냥 침묵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소위 탄핵을 완벽하게 인용했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그 전혀 미동이 없었습니다. 뭐 우리만 그 다음날 자기 엄마만 성명서 내는데 그쳤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부정선거를 사실 척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왜 뻔한 게 이렇게 힘드냐 하면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중공의 그 압력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미국이 중공하고 견제 전략을 펼침에 있어서도 모든 화력을 대미국 그다음에 아무래도 유럽하고 중동에 더 우선순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아시아권도 굉장히 중요하고 하지만 그래서요. 저는 한국에서 정말 맹렬하게 뭐 학생운동이라든지 아니면 그 우파운동 그리고 뭐 전국적인 어떤 데모 전국적인 시위 이것이 거의 돌불같이 번지지 않는 이상해야 우리나라가 서서히 메말라갈 위험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느끼냐면 홍콩 사태에서도 학생들이 엄청나게 시위를 주도하고 정말 평화적인 시위를 했는데 나중에 다 총 쏴서 죽이고 여학생들은 강간하고 그다음에 자살을 비장해서 높은 빌딩에서 다 떨어뜨려서 죽이고 이런 영화를 좀 봤습니다. 그거를 봤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하고 네팔에서 대규모 무장이 아니죠. 무력 시위가 발생을 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렇게 이때까지 뭐 어떤 답습 효과랄까요 이런 거에 좀 젖어서 가만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너무나 초스피드로 이 공산화를 그냥 완벽하게 제도적으로 그냥 뿌리 박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여기서 꿈틀도 안 되면 그냥 자연적으로 사실은 저는 이재봉 교수님이 말한 뭐 우리가 경제적으로 망하면 그때 깨달아갖고 모든 국민이 나오겠다. 이때는 벌써 늦습니다. 그때는 누구나 예를 들어서 느낄 때는 벌써 늦었고 완전히 체제가 구축됐기 때문에 대포하고 철하고 돌하고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벌써 늦었고 지금 각성하고 지금 소위 들불과 같이 어떤 이런 반항 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져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김인현 3월 1일의 독립만세 운동처럼 이게 조직화돼서 번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서 우리 지식인의 역할이 뭐냐. 지식인이 단지 뭐 앉은 자리에서 최선을 하고 국민 계모 운동이다. 이런 것에 머무르면 이제 되지 않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넘어간 다음에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조직화하고 대미 채널을 강화하고 이런 것이 지식인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도철 교수님과 다른 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 신 교수님 간단히. 네. 제가 아까 발표할 때 트럼프가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없애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중국을 중공을 해체시키고 싶어하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중공은 엄청 큰 나라고
중국 공산당이라는 게 그 조직이 엄청나게 이렇게 확립이 돼 있는 그런 거고, 그거를 해체한다 하지만은 그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 이제 어떤 작전을 통해서 할지.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까 그 이재봉 교수가 이야기했듯이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딥스테이트의 그 뉴월드 오더 그런 쪽의 계획에 의하면은 한국은 이제 중국의 속방으로 집어넣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을 겪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하고 같이 이제 풀려고 할 것 같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 근데 우리나라는 그까지 이제 우선순위가 밀리고 하면 일단은 뭐 완전히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너무 고통을 겪지 않느냐, 왜 빨리 개입을 하지 않느냐,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지만은 트럼프는 트럼프대로의 그 스케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그쪽에 그 여러 가지 그 정보를 얻고 하려고 신경을 본도 세우고는 있지만은, 안테나를 세우고는 있지만은 트럼프의 스케줄을 제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게 완전히 그 어떤 스케줄로 뭐 우리나라 쪽에 이제 빨리 힘을 써서 해결을 하면 좋기는 하겠는데, 그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그렇지만은 너무 망가지기 전에 우리나라 자체에서 아주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를 막는 그런 운동이 자발적으로 상당히 일어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없으면은 미국 쪽에서, 트럼프 쪽에서 개입하는 명분도 이제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고, 또 너무 저쪽으로 뭐 공산화가 아주 진척이 돼버렸다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겪는 게 희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지금 저항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 간단하게. 저는 유명준 교수님 말씀 절대로 동의하고요. 제가 경제에 대한 얘기한 거는 맨날 과격하게 싸우자는 얘기, 오늘은 좀 약간 좀 안 하려고 그런 거. 당연히 싸워야죠. 당연히 가장 그 네팔보다 더 열심히 싸워야 되고. 저는 그리고 김명준 교수님한테 질문이 있는데, 제가 제 전공이 아니라서 정말 궁금한데 왜 주식시장이 저렇게 이게 오르는 건지. 지금 주식이 시장이 떨어져야 되고 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김명준 교수님 좀 설명해 주십시오. 과거에 과거에 주식 그 폭락 사태에 있어서요, 그 옥토버 크라이시스라고 그러죠. 과거에 이제 그 미국의 10월 17일 날 블랙 먼데이 대폭락 일어나기 전날 올랐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누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그 뭐랄까, 주식시장은 굉장히 초를 다퉈서 반응을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예컨대 지금 외국인이 사고 있기 때문에 약간 몇 포인트씩 오르거든요. 이거 정말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반토막 나는 거 순식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왜 오르지 이거 따질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가 저평가돼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현재의 가치가 이익 대비 저평가된 건 맞습니다만, 앞으로 이익 굉장히 안 나면은 그건 뭐 다시 떨어져야지 정상인 거죠. 그래서 지금 오른다고 해서 이게 폭등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너무 내린 것대로 뭐 반발 매수 있고 뭐 주식은 여러 가지 저 상황이 많은데, 저는 오히려 그 폭락하기 전에 고요함이랄까, 어떤 섀도우 매수세랄까, 뭐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거기 간단하게 제가 한마디만 보태겠습니다. 그 베네수엘라가 완전히 망해갈 때 주식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이제 아주 망가지더라도 주식은 이제 돈 있는 사람이 그걸 살 수가 있고, 특히 이제 그 망하는 과정에서 인플레가 엄청 진행이 되거든요. 뭐 1년에 뭐 10,000%, 1000%, 10,000% 이렇게 인플레가 되고 그랬어요. 당연히 주식은 오르죠.
근데 그 숫자로만 오르는 거지만은 경제는 아주 망가졌죠. 그런 쪽으로 주식은 오르면서 대한민국 경제는 망가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뜨거운 아메리카노,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정책이에요. 즉 쉽게 말해서 주가를 올리겠다 하는 거, 인위적으로 올리겠다 하는 이 정도 밸류업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주식이란 게 이 회사가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아니면 망할 것인가, 그게 현재 가치로 다 따져갖고 나타나는 건데, 모든 정책은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기업의 앞으로 수익이 좋아질 거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정책은 주가가 안 오르는 정책을 쓰고 있고, 그러면서 또 주가는 높이겠다고 하고, 이게 이율 배반적인 정책이죠. 유일한 우리가 보는 것은 조금 전에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레가 한 100% 됐는데 주가가 한 20% 올라갔고 올랐다,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참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고, 저는 아까도 보면은 4,500억 불 구매와 투자를 합해가 4,500억 불이 어느 정도 돈이냐면요, 우리나라 2024년 GDP에 대비해 갖고 우리나라는 23.6%예요. 일본도 구매와 투자를 합해 갖고 GDP의 13.4%예요. EU에는 프랑스, 독일 선진국들이 많지 않습니까? EU 전체 GDP에 비해서는 EU가 미국에 투자 구매하는 게 6.7%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저는 이 4,500억 불, 3,500억 불을 아마 대통령이 직접 꺼낸 것 같지는 않고 누가 옆에서 얘기했는지, 나중에 굉장히 밝혀져야 할 문제예요. 3,500억 불이 우리나라 지금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인데 3,500억 불을 갖다가 그렇게 말을 꺼내갖고 한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경제학자로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제 차례인 것 같아서. 그런데 보면은 우리나라 주가가 왜 올라가냐면은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사자 세력이 들어와서 그런 거거든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그 정권이 바뀌고 나서 좀 올라갔는데, 그때 왜 올라갔냐? 그때는 설명이 분명해요. 지금보다 더 선명한 게. 달러 인덱스가 좀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어떤 신뢰가 떨어지면은 아시아 어떤 국가에서 발행한 어떤 유가 증권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보면.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어떤 잔물결 정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산도 에베레스트가 있고 도봉산이 있고 더 낮은 야산인데, 이 아래에서 출렁출렁대는 어떤 그 미세한 걸 가지고 우리가 올랐다 내렸다 얘기하기는 좀 근거로 삼기 너무나 취약하죠. 네, 그래서 그러고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희망의 시를 갖다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정권이 이제 바뀌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 제목을 이제 세미나 제목을 얘기하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얘기 그러기 싫더라고요. 얘기하기가.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이재명 정권이라는 얘기도 너무 싫어요. 그래갖고 팩트 베이스로 찾은 게 뭐냐면은 이재명 집권 100일이에요. 그건 맞잖아요. 거기 가치 중립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100일의 기록과 평가인데 사실은 냉혹한 기록과 엄정한 평가를 줄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엄정한, 냉혹한 기록과 평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뭔가 결기를 다지는 이런 기회를 삼은 거예요, 보면요. 옛날 보면은 아주 옛날에는 이렇게 힘을 모을 때 보면은 둥둥둥둥 북치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식인들이 뭘 하겠어요. 냉혹한 기록과 엄정한 평가를 통해서 이재명 정권의 100일을 우리가 산산히 조각내겠다 하는 어떤 출발점으로 삼겠다 하는 것이 이 세미나를 처음에 제안한 사람들의 공통된 이념일 겁니다. 확인은 안 했지만. 또 하나 제가 화가 나는 게 대한민국 죽었어요. 글쎄 이렇게 정적과 침묵이 흐르죠. 정적과 침묵. 이게 바로 가장 적합한 얘기 아닙니까? 정적과 침묵. 공동묘지는 아주 평화롭죠. 그죠? 공동묘지 평화롭죠. 그런 느낌이에요. 공동묘지 평화로운 그런 느낌이
정적과 침묵으로 해서 100일 동안 흘러갔어요. 이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로 흘러가겠어요? 어디로 흘러가겠냐고요, 우리가. 이걸 갖다 누군가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누군가. 혼자 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이게 참 위기다. 아까 제가 최강 교수님 아까 말씀 중에 보면 제가 7번째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 취지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8번째가 되겠습니다. 제가 9번째, 제가 10번째. 그래서 뭐 옛날 뭐 300일에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항상 seed. 이거는 그 안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고 해요. 따라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는 그런 seed를 발화시키는데 여러분들이 조그만 정성, 에너지, 노력, 눈물을 쏟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굉장히 성대한 어떤 무슨 큰 목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결기 있는 행동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은 결국은 이렇습니다. 우리 의지가 있어야 굴러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반기하고 남이 해주기를 바라는 건 그건 안 돼요. 지형지물 이뤄서 우리한테 유리하게끔 이렇게 해석하는 건 몰라도 우리가 부작위 하는데 누가 이걸 갖다 일으켜줍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는 정신들 다 죽어야 돼요. 인간들 도대체 말해봐. 특히 야당들, 국힘들 도대체, 국진. 뭐 그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우리가 사실 잇몸 역할을 하는 거지, 잇몸 역할. 그럼 누가 알아주겠어요?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기독교 신자로서 그런 거 있잖아요. 전지한 그런 분은 아실 거라고요. 그런 것이 모여서 대한민국이 흥할 수 있고 소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한마디만 더 하고 우리가 다 equal opportunity를 가져야 되니까 저는 이제 뭐 이런 얘기 저는 중학교 시험을 보고 들어간 그런 세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실은 산업화 세대죠. 산업화. 제가 71학번이고요. 학번으로. 그 다음에 산업화 세대인데 산업화 세대가 열심히 일해갖고 민주화 세대까지 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민주주의 우리가 건설했습니다. 좌파들 운동권은 말로만 한 거죠. 말로만. 우리가 산업화, 민주화를 하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세대가 됐어요. 보면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전후에 태어나서 한 30년 이게 대한민국이 건국하는데 우리가 일전 못했지만은 자리 잡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흥하고 무너지는 조국을 갖다 다시 일으켜야 되는 어떤 그런 엄숙한 숙명적인 어떤 그런 어깨에 짐을 지어준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우리가 누군가 서로 인식을 해야 돼요. 아, 이분이시구나. 그래 힘이 모아지지. 그게 아니면 안 돼요, 보면.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을 만나 뵌 것이 너무나 고맙고 우리 운명적으로 만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패널 간에도 좀 얘기가 있었고 청중들 중에서도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좀 자유롭게 좀 말씀해 주시면 뭐 저희들하고 같이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감사드리고 저는 용인에서 왔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 분들에서 이재봉 교수 굉장히 존경하는데요. 예. 우리가 지금 이 국가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그 자강과 동맹이라는 말씀을 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맹이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최근에 언급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평택 미군 기지에 달라하는 그 문제에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나라의 땅을 준다는 것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쭉 거쳐 보니까 상당히 많이 그런 취지로 말씀들을 하는데 만약에 완전히 정권이 바뀌어 다 이재명이 잡은 상태에서 미군들을 나가라 그러면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한미 동맹을 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철수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100년, 200년 그때 가서의 문제까지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여유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주한미군 기지를 미군한테 넘겨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패널에 계시는 교수님들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아주 굉장히 민감한 문제를 또 말씀해 주셨네. 뭐 저도 하여튼 그건 전문가가 아니고 패널 중에서 혹시 그 얘기를 사실 제가 제일 먼저 꺼낸 것 같은데 트럼프하고 그 회담 직후에 제가 뭐 그냥 간단하게 코멘트를
냈었죠. 근데 아예 이럴 거면은 오산 평택 기지를 미국에 내주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 의도는 뭐냐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소박한 의도예요. 왜냐면 어차피 지금 중국인들의 소유가 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정부도 비록 그렇게 크진 않지만 용산 근처에 중국 정부가 소유를 했다는 게 밝혀져서 충격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영구적으로 그걸 소유권을 가져간다 이런 것보다도 뭐 홍콩식 또는 그런 식으로 50년, 100년 이런 생각을 얼핏 했어요. 그래서 50년, 100년 동안의 그 조차를 허용을 하게 되면은 미국으로서는 가장 그 센터가 중국에 근접거리 있고 가장 군사적으로 제일 핵심 포인트가 평택기지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솔직히 여러 가지 자기 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모든 첨단 비행기나 첨단 레이더나 사드나 이런 게 안 들어올 리 만무하고 그럼 정권이 어떻게 바뀐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나라 땅의 안보적인 가치는 훨씬 더 안전해지는 것 아니냐. 그럴 바에야 중국한테 지금 계속 침략당하고 공산주의에 신음하고 나중에 홍콩 될래 대만 될래 이렇게 자꾸 갑론을박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렇게 장기적으로 소유권을 내주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자주적인 마인드의 결여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견해입니다. 우연히 생각이 비슷해서 연이어서 발언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저는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은 보면은 동맹의 어떤 형태도 진화를 합니다. 동맹의 형태가 불변입니까? 고정 불변 아니죠. 타임 베어링. 그러니까 시간의 감에 따라서 그 진화를 하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중국의 어떤 아까 우리가 느끼는 게 중국의 속방화가 우리가 사실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걸 막을 수 있는 거는 이런 방법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굴욕적이다? 그럼 거꾸로 얘기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에게 평택을 갖다가 누가 보더라도 한 98년 정도 아주 주는 건 아니죠. 98년도, 99년도 이게 이제 홍콩을 갖다 100년 하듯이 우리가 그걸 잘 가늠해갖고 그만큼 미국에 양호를 하겠다. 그 대신 우리 요구할 수 있는 게 있다고요. 미국에 우리 처음에 갔을 때 한국 교포들이 어디 갔죠? 임시정부가 혹시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 어떤 근접한 어떤 근처에서 하여튼 독립운동을 하고 하면은 거기를 기념해서 우리가 어떤 양해한 만큼 미국에다 우리 100년이면 100년만큼 또 요구할 수가 있어요. 서로 바터가 되면은 민족적인 어떤 자존심은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고 실리를 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미국을 사실 활용하는 지렛대가 되는 거죠. 거꾸로 보면은 평택을 내준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거기에 평택에 무슨 시가지를 내줄 것도 아니고 군사기지 일부를 내주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사용료 등등 예를 들어서 협상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실용적이면서도 중국을 갖다 진짜 보통 throat cut 목을 갖다 노리는 어떤 핵심 거기가 바로 평택에서 중국을 내다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예. 그런 거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이거를 전략적인 어떤 좀 우선순위랄까 해서 홍콩식으로 해갖고 얼마든지 이거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걸 바로 연결이 안 될 테니까 이게 운을 띄우더라도 보면은 우리가 중국을 왜 막아야 되는데 이것 빼놓고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냐 얘기를 하면은 중국을 막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컨센서스를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그런 보수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숙명적으로 운명적으로 중국과 싸워야 된다고요. 맨날 시진핑 맨날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를 갖다 우리가 어떻게 막겠어요. 그럼 미국이라는 걸 우리가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신의 한 수다. 99년 내에 준다. 그 대신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어떤 근거지가 있으면 그걸 우리가 99년 우리가 일정 지역을 갖다 우리가 한번 할애를 받아서 한번 거기다 평화적인 뭐를 만들어 보겠다. 맡겨할 수 있는 거라고 해서 결론적으로
맞는 얘기다 그런 얘기죠. 네. 참신한 아이디어 같아요. 그냥 소유권을 딱 넘기면 자존심도 좀 있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트럼프가 대한민국의 한미 동맹의 강도를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과연 어디까지 너희들이 커미트먼트가 있느냐 하는 거를 테스트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이제 그 만약 소유권을 넘겨주면 정말 그거는 엄청난 그 한미 동맹의 강도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게 자존심 문제 있으면은 우리 통화 수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달러 빌리고 우리나라 원화 주고 하면서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또 이제 다시 되돌아가는 것처럼 토지를 수합하는 것도 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그 평택에 해당되는 시가를 미국 땅 넓으니까 거기 좀 우리가 그럼 100년 동안 쓰고 너희들 여기 100년 써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 것도 사실 니고이시블 협상의 그 카드로 내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그 좋으신 역시 창의적인 아이디어 같습니다. 네, 잠깐. 제가 마이크를 넘기면서 저도 찬성합니다. 예, 저는 그 부분을 뭐 자존심 이거 앞에 교수님들 말씀에 다 동의하고요. 근데 이제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 피저빌리티라고 그러나? 근데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우리나라 그 평택 그 기지를 그 현실적으로 미국에 넘기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가능성이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별로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진 않고, 두 번째는 주한미군에 관련돼서는 일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나 행정부, 이재명 정부가 합의해서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소파 협정이 양국이 다 동의해야 되는데 의회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미국에서 주한미군이 철수될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그 민주당, 공화당.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만약에 현실적으로 그 평택기지를 미국 소유로 하지 못한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일정한 국토가 미국 소유가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거는 좀 뭐 새로운 옛날에 무슨 조약 같은 형식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고, 말씀하신 것 같이 사용권을 뭐 100년이나 50년 이렇게 해서 그렇게 어떤 특별한 그 지역으로 만드는 방법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주 훌륭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도 노파심, 제가 이렇게 노파심이 있을 일은 없는데, 지금 이 정권은 사악한 정권, 사악한. 아니, 못할 일이 뭐가 있어, 지금. 입법, 행정, 사법, 언론, 모든 거 갖고 있잖아요, 보면요. 그래갖고 뭐 데모하고 뭐 자주가 어떻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따라서 상대방이 이렇게 미리 움직일 거를 좀 미리 감지를 하고 우리가 좀 이렇게 보관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것도 좋은 카드가 되는 거죠. 미국이 주는 게 아니에요.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 미국도 우리한테 정치적으로 우리가 좀 삼아야 되는 이승만 대통령의 하와이에서 근거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한테 좀 사용권을 달라, 이용권을 달라. 하여튼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보면은 주한미군 철수 뭐 이거를 아주 얘기를 못하게 세기를 박는 그런 국가 조약에 준하는 정도의 어떤 그 한미 동맹의 어떤 결속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거 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김병준 교수님 말씀하신 그 트럼프 입장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우리 국제 정세가 1947년에 미국이 그 전쟁 중에 전쟁부 뭐 이렇게 됐던 걸 갖다가 이제 국방부, 방위부로 바꿨다고, 디파트먼트 오브 디펜스로 바꿨다가 2025년 9월 5일자로 보조 명칭이긴 하지만 전쟁부, 디파트먼트 국방부를 갖다가 전쟁부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는 전쟁 중입니다. 근데 단지 대포가 아니고 그것이 관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말로도 하고 이제 이런 상태입니다. 이게 전쟁 중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경제 전쟁이고, 아마 지금 이제 관세 무역 전쟁 이어서는 아마 금융 외환 뭐 이런 전쟁으로 또 넘어갈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정말 또 뭐 끝나면서 대전으로 또 갈 수 있고, 경기가 나쁘고 이럴 때는 항상 대전 전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지금 위험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말은 지금 이게 단지 우리 국내 사정만 봐갖고는 해결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 정세적으로 지금 트럼프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이 패권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는 거기에 몰두해 있는 거고 그 중에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굉장히 크리티컬한 지역이에요. 미국이 패권 전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우리 답답한 측면도 있고 그렇지만 왜 우리 스케줄에 안 맞추느냐 이게 아니고 미국은 큰 스케줄 안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물론 그건 미국의 국익이 우선이죠. 미국의 국익이 우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 국익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우리가 국익 우선적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협력할 거나 하고 그런 과정에서 현명하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도 그걸 좀 슬기롭게 우리 관료들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엄중한 시기에 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유대인들 이제 서민 뽑았다고 해서 항상 행복한 시기만 준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요즘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 때가 이렇게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드디어 실현의 때가 왔나? 그 생각도 들고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엄청난 유대인이 서민이면서 고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행복한 시기, 정의로운 시기만 주는 건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겸손하게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좀 청중석에서 좀 이렇게 말씀 좀 해주실 분 있으면 좋겠는데. 네. 네, 안녕하세요. 국민개몽운동본부의 대표로 맡고 있는 이동진이라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재명 모욕죄와 문재인의 공산주의, 문재인 공산주의라는 이야기할 때는 이제 무죄 판결 받았잖아요. 고용주 대표님이 대법원까지 가고. 근데 이제 이재명 내란범이라고 해갖고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벌금 200만 원을 받았잖아요. 그 차이점이 제가 볼 때는 차이점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 200만 한쪽은 200만 원, 한쪽은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이거 되었고 교수님들한테 좀 의견 좀 한번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좀 헷갈려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그래였고 그리고 또 하나 오송홍기 얼마 전에 이제 명동에서 젊은 친구들이 찍는 퍼포먼스 하영식 예전에도 하영식을 하려고 했더니 경찰들이 하는 말이 하영식은 안 된다. 불을 지르는 거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그래갖고 찍는 거로 퍼포먼스로 갔어요. 그래갖고 퍼포먼스를 찍는 거를 하려고 했는데 경찰들은 처벌한다. 헌법 109조를 보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있는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예전에 성조기를 좌파 쪽에서 찢었을 때는 강공서에 있는 성조기가 아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성조기는 되고 오송홍기는 안 되는 그거에 대해 교수님들 의견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굉장히 또 어려운 질문을 주시네. 언제부턴가 대한민국에서는 법이 사람에 따라서 차별하는 우리가 포청천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참 많이 나오는 게 왕의 채처권이 법에 따라서 탁 처단받을 때 우리가 엄청난 희열을 느끼지 않습니까? 정의가 살아있다. 언제부터인가 법이 이상하게 사람에 따라서 달리 적용이 돼요. 옛날에 보면은 영국 수상이 부인이 차를 몰고 이렇게 가다가 교통순경이 이제 딱지를 뗐어요. 그러면서 누군지 수상 부인인가 알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 이렇게 보내길 텐데 딱지 뗐어요. 이제 법이란 게 공정하고 그렇게 적용돼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 법은 권력의 전유물이 됐어요. 이거는 법조계가 엄청난 반성을 해야 됩니다. 법조계가 엄청난 반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을 것을 나중에 가서는 이게 막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거 우리 다들 공감하는 부분이죠. 법이 법다워야 되는데 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들 공감하는 부분이죠. 이 방에 오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대한민국이 바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믿어요. 하필 여기 법학자가 없어요. 변호사가 있었으면 좀 혼이 났을 텐데 법학자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법조계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법학자가 없다는 내 아무 말도 안 하려 했는데 사실 제가 학부를 법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은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법치가 무너졌어요. 그게 이제 이유고, 근데 법치만, 그러니까 사법부 뭐 이쪽만 무너진 게 아니고 언론이 무너졌어요. 언론이 거짓말을 하고 진실을 보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트럼프는 뭐 하는 것마다 이상한 거를 갖다 붙여가지고 막 욕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활동하는 거 이거는 이제 극으로 몰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회를 한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거는 보도도 안 하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뭐 조중동 포함해가지고 언론이 다 무너졌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결국은 우리가 이제 SNS 이런 거를 통해서 그나마 이제 그게 지금 있으니까 우리가 숨을 좀 쉬는 건데 그거를 이용해서라도 열심히 투쟁을 해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산에서 온 송교 민입니다. 초반에 그 김영준 교수님 말씀에 맞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한강진에도 가고 광화문에도 가고 대법원 뭐 어디 앞에도 가고 어디 앞에도 가고 겨우 내내 이러고 왔는데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뭐 전국의 들불처럼 하려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지. 이렇게 꿰서 어떻게 하는 방법들을 우리 학계나 뭐 어떻게 깊이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하고 계신가? 하고 계시면 거기에 바짝 달라붙으면 내가 될 텐데 나도 답답하니. 네. 이거 뭐 그냥 여기저기 그 추운데 눈 비올 때들 했단 말이죠. 거기에 좀 허무감도 느끼고 또 이재명이가 저렇게 막 나가고 뭐 개판을 치니 날짜 시간이 없지 않는가. 그럴 때는 꾀해서 어떻게 힘을 합치는 방법 말로들은 합니다. 유튜브를 이렇게 쓱 봐보 또 유튜브 그 사람들도 뭐 합쳐야 된다 무슨 당도 합쳐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막 그래요. 뭐 언제 합쳐지나 이런 생각이 궁금하고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아주 결정적으로 우파 분열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탄핵 제가 예를 들어서 탄핵 인용을 했던 날 정광훈 목사가 가두리를 쳐갖고 이제 이 한남동에 가 있었죠. 그때 광화문이 텅텅 비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아예 아무도 없었고요. 울분을 터뜨리고 저는 뭐 딴 지인하고 같이 대낮서부터 그냥 소주 한 잔 마시고 그냥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이재봉 교수님한테 연락해서 야 이거 뭐 내가 죽더라도 선언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니까 단체 그 다음날 선언하는 단체가 우리밖에 없었어요. 그건 분명히 우파 분열 공작이 있었다. 전광훈이라는 가장 막강한 우파의 세력인데 뒤에서 조종하지 않았나 하는 강한 의심이 있고요. 두 번째, 부정선거가 그 다음에는 타겟이지 않습니까? 이거 첫 번째도 부정선거, 두 번째도 부정선거인데 그것을 가장 우리 우파 국민들을 힘 빠지게 축했던 인물이 또 있습니다. 김문수가 등장했어요. 참 신격화될 수 있는 인물인데 갑자기 계속적인 실망을 시키더니 우리나라 국민 중에 제일 최초로 이재명의 당선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야, 이거 뭐 그래서 그 두 가지 전광훈이라는 인물과 김문수라는 인물이 이거 완벽하게 지금 우리 국민을 실망시켰으니까 소위 백모박성회는 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우리 같은 제야 있는 사람은 너무 순진하고 자기가 난 순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조중동 무리에 그냥
그 정도의 사고방식이 주류다. 이렇게 되는 상황에는 점점 가서 노예화되는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에 동감을 표시합니다. 그 우파의 분열 공작이 실제로 있었다면 뭐 어떤 데서는 소위 뭐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통일교가 또 그 더불어민주당의 소속 몇 가지 의원들한테 어드바이스도 받고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통일교는 또 모 단체를 또 집중 지원한다는 설이 있고 이게 이제 우파가 분열돼서는 안 되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들어서 이런 가장 제일 아주 크리티컬한 그런 포인트에서 완벽하게 힘을 빼는 아주 그냥 그런 대표적인 사건이 이렇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양심 있는 지식인 또 양심 있는 리더가 없었기 때문이고 그것을 앞으로 우리가 좀 맡아서 조직화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 이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잠깐만 총장님 시간이 여기 빌린 시간이 5시까지입니다. 아니야, 근데 그 저기 한 20분까지는 좀.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저 20분까지는 가능하다니까 좀 여유를 갖고 그러면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준 교수님 말씀 동의하고 그 때문에 김병준 교수님하고 저하고 술을 너무나 많이 먹었어요. 근데 술 먹느라고 안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싸웠고. 근데 이런 말씀이 오해의 여지는 있는데 CCP나 글로벌리스트, 특히 중국 공산당이 좌파 쪽만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다 관리합니다. 아시겠죠? 네, 거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참 싸워야 돼요. 그리고 작용을 좀. 근데 이제 우리가 진영으로서 이렇게 부딪혀갖고 이렇게 할 때 저도 이제 참 우파 활동을 많이 하지만 참 그래요. 이게 일단 저도 우리 김병준 교수님하고 같은 생각이지만은 이렇게 보면 참 생각이 다른 분들이 있거든요, 같이.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능하면 차이점을 계속 얘기하다 보면 전부 알날이 다 갈라져 버려요. 그러나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공통점을 우리가 어떤 자유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공통점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또 연대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세력 싸움에서 이기지를 못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좌파들은 하나의 목표 갖고 자기들끼리도 노선이 다르고 많이 싸워요. 근데 투표할 때는 전부 한 표같이 움직여요. 근데 우리는 보면요,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조그만의 그 차이를 갖고 계속 분란을 일으키면서 자기 목소리만 들으라고 하면서 이게 결국은 찢어져가 진 거 아닙니까? 근데 어설픈 똑똑한 바보들 때문에 우파가 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가능하면 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공통점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연대하고 하는 그런 모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구슬을 꿰다 그러는데 이제 구슬을 꿰는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하는 형태도 있고, 또 학자들이 모여서 이런 형태도 있고, 오늘 우리 큰 구슬을 꿰지 않았습니까? 그 지금 집권 100일에 대해서 평가하는 데가 거의 우리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셔갖고 우리가 뜻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큰 구슬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형태로 힘을 모으고 하면서 우리 자유에 대한 그런 그 힘을 키워나가고 여론을 조성하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구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고 또 여기서 네트워킹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또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네. 저기 안녕하십니까. 방이동 사는 송매한데요. 이분 말씀처럼 집회 갔다 오면 조금 허탈한 마음이 드는데 그 허탈한 집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이제 방패막
국민들이 그 청년들이 많이 불안에 떨고 있더라고요. 좀 대화를 좀 해보면. 근데 그 방패막 그 정당 그 이제 글로벌 디펜스에서 그 말씀하시는데 그 미군의 지원을 받는 정당이 필요하지 않나. 저기 민주당처럼 중국은 그 뭐 아무 그것도 없는데 얼마나 많이 개입을 하는데 왜 그 이승만 대통령이 미군을 물고 늘어지듯이 우리 또 그런 그 미군 지원을 받는 뭐 정당이든 우리 애국 운동을 하더라도 미군 지원을 받는 그런 방패막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이렇게 겁내지 않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게 잠깐만요. 예. 비슷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그 노원구 쪽이 원래 이런 집회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일어날 기미가 없는 곳인데 요즘에 그 청년들이 그나마 와주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저희들이 집회를 합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이었나? 그때 이제 행진 코스를 이 친구들이 몇 번을 이제 한 세 번쯤 같은 곳을 가다가 행진 코스를 좀 바꿔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좀 이동해서 행진을 하기도 하고 해요. 근데 그때 참석했을 때 저는 이제 그쪽 지역을 사니까 어느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소리를 듣는지를 알거든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전혀 오지 않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행진을 참여하고 마무리를 하는 단계에서 청년에게 내가 여기서 살아서 이쪽을 잘 아는데 왜 중간에 사람들이 인적이 없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그 절반의 행진을 했을까 궁금하다 그랬더니 경찰이 이 진로 코스를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진을 집회하는 집회는 우리가 주도하는 건데 왜 경찰의 말을 듣지? 그랬더니 그 청년이 자기도 잘 모르겠다. 그리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니까 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행진 코스를 잡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좀 더 주도적이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고요. 그 다음에 또 참여하시는 분들마다도 또 각자의 의견들이 막 달라가지고 그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들었는데 그날 집회에서 윤어게인을 많이 외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이 좀 좋지 않다. 그래서 저는 또 그랬죠.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가 이렇게 풀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해결점은 부정선거를 밝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오늘 집회에 우리가 외친 구호가 참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뭔가 좀 중심을 잡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또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청년들도 막 힘들어지니까 이렇게 교수님들이나 어떤 분들이 이런 그 힘을 모아줄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좀 이렇게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진을 끝내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똑같아요, 마음이. 왜 우리가 이 에너지를 이렇게밖에 못 쓰고 다 그냥 흩어져 버리고 마나 하는 그 안타까움이 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진까지 하고 난 그 사람들의 그 힘이 좀 뭔가로 좀 더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늘 있어서 그런 분위기를 좀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아유, 예, 대단하십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이 자유주의 국가하고 전체주의 국가하고 차이죠. 전체주의 국가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원을 하죠. 그러나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한계가 있죠. 뭐 자유주의 국가가 뭐 미인계를 쓰겠습니까? 뇌물을 갖다 주겠습니까?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 자체가 이제 자유주의 국가하고 전체주의 국가하고 차이죠.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 전체의 공감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은 뭐 각별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형태로 교류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겠죠. 그건 앞으로 우리가 서로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풀어야 될 부분이고. 참 우리가 중국은 저렇게 열심히 도와주는데
왜 미국은 안 도와주느냐 이렇게 느낌이 있죠. 이제 그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정적인 어떤 그런 거는 누구보다도 아마 그 지금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결국 6.25 때도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결국은 그렇지만 그 당장에 눈에 이제 안 보이니까 이제 그런 게 있지만은 뭐 한미 동맹이란 게 있는 한은 또 우리나라가 또 근데 이제 우리가 가만히 있고 미국이 다 지켜주세요? 이건 아니지요. 옛날에 6.25 때도 병사가 그 휴전선에서 다 후퇴하고 있는데 혼자서 지키고 있는 그 병사가 메가드 장군이 만나갖고 너 왜 후퇴 안 하고 있냐 그러니까 나는 명령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아가 죽을 때까지 사수하겠다. 탄약만 주면 나는 싸우겠다. 그 얘기를 듣고 메가드가 도와줄 결심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제 나라를 위해서 먼저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하는 것이지 우리는 놀 테니까 여러분들 와서 좀 6.25 때처럼 와서 젊은이들 한 3만 명이 와서 죽어가면서 대한민국을 지켜달라. 그런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6.25 때는 그랬죠. 근데 지금은 우리 청년들은 다 놀고 있을 테니까 미국 청년들이 와서 목숨을 바쳐가면서 지켜달라. 이게 통하겠습니까? 아니죠. 결국은 피를 흘려도 우리 국민들이 먼저 흘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도와주는 거지. 우크라이나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기대는 것도 좀 어느 정도는 조금 탈피를 할 필요도 있고 또 한계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네,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네. 시간이 좀 늦긴 하지만 강주에서 올라왔습니다. 호남 자유포럼 대표인 장정심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열렬하게 오셔가지고 이재명 집권 이제 100일 여기에 대한 그 우리가 기록을 남기고 엄정한 평가를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한편으로 이 모임을 통해서 광화문의 그 집회를 저도 수년간을 다녔고 지금 현재 또 내일 모레 토요일 날도 참여할 겁니다. 호남에서도 12.3 그 비상계엄을 통해서 이제 계몽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청년들이 많이 깨어났고 전남대 시국선언을 2월 27일 한 이후에 그 호남 우파 친구들이라고 호우친이라고 또 그 친구들이 모여서 토요일마다 집회를 합니다. 전남대 이제 후문 쪽에서 정문까지. 그래서 뭔가 이렇게 결집을 하는데 지금도 조직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지만 저는 국가 정체성, 역사에 대한 정체성,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공통의 그 정체성이 지금 붕괴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이는 어떤 현상이 아니라 가장 내면적인 것은 과거의 역사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분명히 다시 한번 확립을 해야 되는데 역사에 대한 정체성이 이 공감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 결집력도 떨어지고 조직이라는 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품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이 지키고자 하는 애국심이 결국은 어떤 큰 물결을 이루어낼 거라고 봅니다. 조직이라고 하면은 민노총이나 정교조가 하는 형태가 아니고 그야말로 순수한 자유의지를 가진 이 자유공화 시민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이제 여러 발제를 통해서도 제가 들으면서 그동안 나라가 왜 이렇게 될까? 2014년도 세월호 이후로 이 박근혜 탄핵과 더불어서 윤석열 탄핵을 두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도 그렇고 문재인 정권과 또 이 악랄한 이재명 그 집권을 보면서 이 대한민국이 답이 없이 이제는 완전히 붕괴가 되려고 하나 보다. 하지만 저는 우리 역사에서 과거에 대한 그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힘들이 점차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바라다 보아야 될지,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그건 교과서라고 보고 있거든요. 역사에 대한 교과서 포럼도 있었고 하는데 지금 여기 같이 하시는 교수님들께서는 대한민국에 공유할 수 있는 이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방향으로 이거를 국민들에게 제시할 것인지 비전 제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저기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그랬죠? 네, 그 우리 장 회장님, 아니 장 대표님은
다음 주에 그 바로 이영훈 교수님이 그 세미나를 합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세미나예요. 그러니까 그때 김대중 정부 이후 그 우리가 뭐를 역사가 왜곡됐는지를 설명하고 현재까지 통찰력 있게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교무에서 벌써 역사 시리즈는 최근 시리즈를 3번을 했어요. 그 3번을 혹시 한 번이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셨다면 자교무가 가장 현실감 있게 역사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질문하신 이제 자유대학 학생들 그 고소건인데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서부 지원 사태나 비기원될 수가 있겠죠. 사실은 그 좌파 놈들은 경찰 후드려 까더라도 다 무죄 방면되고 이거 죄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서 있어서 그냥 들어간 사람도 아직까지도 90일 넘게 구속되어 있는 상태고 이게 공산국가지 이게 민주국가가 아니죠. 그래서 그나마 서부 자유변협 이게 생긴 거를 정말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날 이제 제가 리셉션을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뭐를 느끼냐면 우리 당연히 어떤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다치게 되는 걸 원하지 않고 다 협조할 겁니다. 물론 이제 현재 변호사 참여하고 계신 분이 여성을 비롯해서 조금 작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변호사들이 지들 돈벌이에 지금 충실하느라고 정말 의리 있는 변호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나마 유승수 변호사라든지 이하상 변호사라든지 유정화 변호사라든지 여러분들 다 익히 아는 이런 의로운 자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도 교수도 빼닥하고 참 정말 소위 그 글로벌리스트 좌파에 속해 있는 무리들이 거의 대부분 90%인데 우리 같은 교수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힘을 합해서 그 청년들을 많이 도와 나갈 계획이고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마칠 때가 다 돼가니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건국 초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통령 되셨을 때 대한민국의 한 70~80%가 문맹이었고요. 사회주의 성향이 짙었어요. 정말로 대한민국이 그런 상황에서 시작했어요. 그렇게 척박한 상황에서 좌우로 찢어져갖고 엄청나게 싸우고 그러면서도 정신 차려갖고 오늘날에 이렇게 부유한 대한민국을 만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훨씬 좋은 거 아닙니까? 환경이? 솔직히. 결국은 깨어있는 국민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어려운 때도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오늘의 이런 시점이 왔는데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요. 다 함께 그런 공유를 그런 그 희망을 갖고 그래 각자 맡은 일이 큰 일일 수도 있고 적은 일일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 같은 생각으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다 올바른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는 멘트로 저 패널들께서 한 1분 이내로 각자 좀 말씀해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네, 제가 1번 타자가 되겠습니다. 1분 네, 좀 지키겠습니다.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 그 마지막 건드리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이죠. 바로 뭐냐면은 왜 트럼프가 대한민국의 어떤 선거제도를 왜 톡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왜 이게 공론화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말은 안 했지만.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하시다 보면요. 어쨌거나 미국은 우리한테 하여튼 혈맹이고요. 그리고 미국 힘이 있잖아요. 따라서 대한민국 어떤 개별 케이스를 통해서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지 말고 미국은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어떤 막로의 제일 위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는 뭐가 중요하죠? 선거. 따라서 공정한 선거 관리를 통해서 민의가 수렴될 수 있는 통로를 미국이 사실상 갖고 있어야 세계 평화가 지켜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미국을 갖다 간접적으로 우리 편으로 포섭을 하는 게 현명해요. 그러면 미국도 응합니다.
중국이 선거를 안 했잖아요. 따라서 자기한테 유리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도록 뒤에서 조작을 하잖아요. 그 선거 개입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뭐냐면은 민의에 따라서 대통령 선출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맹주로서 우리에게 협조를 하고 대한민국도 돌아볼 게 많다라고 얼마든지 간접적인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한 30초를 좀 절약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대한민국 사실은 뭐 하보만 다 하시잖아요. 보면요. 그런 어떤 긍정의 마인드를 갖는 게 좋고요. 그러고 아무도 우리 뭐 거들도 보지 않지만 그래도 이만한 사람들이 9월 11일 모여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어떤 냉혹한 기록과 엄정한 평가를 하겠다는 모임이고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긍정의 힘입니다. 그러면서 박수로 서로 한번 격려합시다. 박수! 예. 미국은 자기의 국익을 위해서 행동한다. 그 말은 맞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런 악성 좌파가 들어서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참 괴롭게 만드는데, 미국도 어떻게 보면은 그 트럼프 말고 저쪽 세력이 있거든요. 그쪽이 엄청 그동안에 뭐 나라를 망가뜨리는 쪽으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내전 비슷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라든지 그 전에 뭐 부시도 저쪽 그 나쁜 쪽으로 치는 것 같더라고요. 여하튼 그런 그 엄청난 내전적인 상황이 미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 내전이라는 게 이 세계 이 국제 정치하고 다 연결이 돼 있다. 이런 것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한다 그런 게 아니고 미국 내에서도 이런 세력이 있고 저런 세력이 있고 그 속에서 엄청 싸운다. 오히려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뭐 어차피 올해 초서부터 중국 대사관 앞에서 정말 반중국 그 데모를 했었고요. 부정선거를 잡으려면 그 원흉인 중공을 때려잡아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뭐 중공이 때려잡혀지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계속 한 거를 해나가야 됩니다. 이재명이는 중국의 꼭두각시입니다. 한마디로. 이재명이 뿐만 아닙니다. 이재명이 청에서 더불어민주당 보세요. 저 폐악질 그 대가리가 있는 솔직히 뇌가 있는 인간들인지 정말 한심합니다. 정청래서부터 시작해갖고 이런 자들을 우리가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지만 우리 끝까지 싸워 나가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트럼프가 미국에서 그렇게 강하지 않고요. 전 세계에서 아까 말씀한 세 세력 있잖아요. 도표에 글로벌리스트하고 중국 공산당하고 신자파에서 오히려 힘이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 정부한테 기댈 수 있는 게 제한돼 있고요. 미국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트럼프가 오히려 거기서 약한 편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뭐 교육, 그다음에 출판 여러 분야에서 헤게모니를 탈환해서 장기간 전략을 세워서 그리고 저는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부터 뭐 초등학생, 대학생까지 한 7년째 하고 있어요. 교육 그런 의식하고 반대죠. 그리고 또 정치 투쟁도 해야 되고 국힘당도 탈환해야 되고 단기간 내에는 더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뒤집는 거라든지 정말 일시에 네팔같이 되는 거는 기적 같은 일이 이렇게 벌어지기를 바라지만 그게 힘이 역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약간 느긋하게 마음 먹으시면서 그렇게 쉽게 안 망합니다. 망한다 그래도 발해가 다시 고구려가 망하고 발해 되찾을 때 30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럼 자, 오늘 이렇게 참가해 주시고 집중해서 이렇게
그런 모임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렇게 또 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서 이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우리 그 사진 좀 찍고 세워주시죠.